이제 도구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자, 이제 조직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는 잘 아셨을 거예요. 그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 하면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툴체인이겠죠. 그래도 그 중에 분명히 유용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쓰면 손 많이 가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손쉽게 그 어떤 유용한 툴들을 좀 이렇게 그 쪽집게 가위처럼 알려드리려고 사실 제가 여기 오늘 온 거죠. 그래서 그 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그 애자일 어떤 그런 문화에 가장 좀 많이 기여하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그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자료고요. 대단히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서비스 개발 사이클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굳이 보자면 이제 플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플랜이란 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출시할지 어떻게 할지 이걸 무슨 기능으로 만들어낼지 이런 어떤 백단에서 일어나는 많은 협의들을 지원하는 사실 그런 도구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플랜 쪽에는 대부분 어떤 문서화 작업을 하는 도구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략히 몇 개만 보면 저기 드로우 아이오나 루시드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어떤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아틀라시안 회사의 플러그인 형태로 결합해서 그 아틀라시안 그 컴플런스 문서를 작성할 때 저 도구를 이용해서 그 플로우 차트를 잘 만들 수도 있죠. 아주 이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어떤 선과 사각형, 연결은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글 독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구글 독스가 의외로 MS 워드보다는 뭔가 온라인의 연결성이 엄청 강화되어 있고, 거기에 약간 그 구글 OS와의 결합, 어떤 구글 슈트라는 곳에서 지메일과 계정이 연동되다 보니까 손쉽게 공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파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문서에 대한 공동 작업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버전 관리, 히스토리, 이력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막강한 사실 도구죠. 저희는 구글 슈트를 회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구글 캘린더나 구글 시트 그리고 이런 어떤 구글 덕스가 없으면 지금의 어떤 회사 업무는 지금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도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조직이 매우 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회고나 이런 미더 이런 행사도 많다 보니까 회의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또 5층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전체 5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3층 건물과 5층은 그러니까 3층 전체와 5층 전체는 전부 다 그런 회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회의실은 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겠어요? 뭐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씁니다. 그럼 구글 캘린더에 각 회의실을 다 등록해 놓고 사람들은 서로 간의 어떤 회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을 모두 그 구글 캘린더 그 이벤트에 추가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일정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빈 시간을 잡아서 일정을 잡고 그 빈 시간을 잡으면 그때 또 예약되지 않은 회의실들이 다 목록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회의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설들을 많이 효율화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면서 이 어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만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이런 어떤 구글의 프로덕트를 사실 꽤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정 연결 등을 다 지원하고 해서 정보를 공유하기가 매우 손쉬운 것 같아요. 아마도 MS 오피스도 좀 그러한 분위기를 진작에 눈치채고
그 오피스 365라는 어떤 온라인 솔루션을 내놔서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했던 어떤 계정 관리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것도 연동시키고, 그리고 뭐 그 애저 클라우드도 내놓으면서 많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플랜 다음에 빌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 생략된 게 있죠. 예. 플랜이 나왔으면 결국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만드는 쪽은 그냥 IDE 툴 정도가 아마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IDE 툴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네요. 그 Git같이 어떤 버전 관리 툴, 그리고 버전 관리 툴을 이용한 어떤 협업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내가 커밋한 코드가 남이랑 안 겹치게 잘 버전 관리가 되면 그걸로 족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사실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공유를 하면 그것들이 어떤 리뷰어들에게 알림이 가고, 그 리뷰어들이 그 코드를 보고 뭐 무언가 의견을 많이 달고 계속 남기고, 뭐 컨벤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변수의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뭔가 뭐 플리캐스트라는 걸 날리고 최종적으로 머지가 되는 막 그런 상황들이 사실 개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사이클에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그거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트렐로가 보이시죠? 트렐로는 지라 혹시 잘 아시나요? 지라나 레드마인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지라나 레드마인은 아까 보셨던 저희 그 칸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칸반을 제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칸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칸반에 대한 사실 사용법도 좀 말씀을 드렸어야 했네요. 왜냐면 그걸 모르시고는 이 툴이 그렇게 쓰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실 거거든요. 잠깐만 그 부분으로 시간을 잠깐 돌려서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반이 협업 문화의 강력한 이유. 포스트잇에 모든 것이 표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이걸로 업무의 어떤 효율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눈에 보기에는 그냥 화이트보드일 뿐이지만 여기에 선을 몇 개 그은 것이지만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예. 저희 데브옵스 칸반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협업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만 할 그 10가지 사항들이 이곳에 지침처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신이 진행하는 티켓을 설명할 때 이런 것에 입각해서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너무 깐깐한가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칸반은 보시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어떤 세로열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백로그라고 하는 저희의 영역입니다. 모든 개발자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내부 개선 과제, 이런 걸 저희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백로그 티켓이 이쪽에 생성이 되고요. 다 내용들을 보면 제플린의 보안을 위해서 구글 OS를 붙인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엘라서치를 무슨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추가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면 이걸 저희가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을 이 최고 우선순위 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긴 티켓은 불과 수일 내에 무조건 진행 중이라는 이 레인으로 빠지지 않으면 뭔가 저희 조직이, 저희 팀이 뭔가 일을 하는데 장애물을 만났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고요. 즉, 이 티켓을 만드는데 이 티켓에 보시면 위에는 이게 글자이고요. 뿌옇지만.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이걸 조금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이 아래에는
이 티켓이 생성된 날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묵혀있던 과제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날짜들을 위에다 하나씩 쓰게 되는데 그건 이 스텝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진행 시간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적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장애 처리가 좀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놓인 티켓들이 누군가가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가게 됐을 때는 그 티켓에 본인의 자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이렇게 진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슈가 생겼거나 생각보다 영향 범위가 너무 커서 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잠깐 이 홀딩 자석을 붙입니다. 이게 그 동영상에서 정지 마크거든요. 그런 걸 붙이면서 저희가 이 티켓이 지금 뭔가 난관에 있어서 잠시 홀딩이고 다른 과제를 그 사람이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이런 자석들은 아까 그 설명드렸던 조직에서 그 파티 있잖아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파티. 어떤 파티와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제라는 걸 알 수 있게 티켓에 붙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희 데브옵스 자석은 저기 위에 있는데요. 다른 파티가 저희와 협업하는 큰 과제가 있을 때는 이 자석을 가져다가 그 티켓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는 저희랑 사실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작은 소품통에는 이제 저희가 즉석에서도 티켓을 쓸 수 있는 포스트잇과 사인펜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석에 대한 도구들이 좀 들어있는 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개발 중인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진행 중인 내용의 제일 상단에 보시면 WIP5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워크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업무의 최대치를 저희가 정해 놓은 건데요. 뭔가 이쪽에 진행 중인 상태의 티켓이 너무 많이 범람할 때도 있거든요. 뭔가 들어온 과제가 다 해결이 쉽지 않아. 이럴 때는 사실 티켓이 쌓이는 시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무한정 다른 티켓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어떤 업무의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고, 이게 한때는 저희가 일하는 게 약간 퍼포먼스가 안 나고 너무 티켓만 쌓이는 것 같다 하면 저 수치를 한 3 정도로 줄입니다. 더 짧게는 2까지도 줄이죠. 그럼 그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진행 중인 상태에 자신의 자석이 이 숫자만큼 붙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재밌는 과제가 있긴 할까요? 근데 재밌는 과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은 이게 꽉 막혀서 힘들지만 이런 건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래도 티켓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업무 티켓의 최대치를 제한하면 일이 더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빼는 속도에 그 개인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있는 티켓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를 해서 옆으로 옮겨야만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WIP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리뷰라는 항목입니다.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티켓을 옮기면 저희 개발해보고 사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향도를 보는 기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뷰까지 옮겨오면 업무는 끝났다고 보지만 사후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 날 장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변경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놓고 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봤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완전히 티켓을 오른쪽 던으로 놓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티켓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다 그냥 걷어서 저희가 다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오프라인 칸반에서는 이 티켓들을 저희가 그냥 소각해버리고 있지만 이게 똑같이 온라인 칸반에서도 동작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런 게 어떤 큐뮬레이트 차트라는 형식으로 누적된 개인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사실 지표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몇 월에 얼마나 많은 티켓들을 처리했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어요. 티켓에 적힌 하나라는 티켓의 크기는
모두 다 균등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는 저희가 감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봅니다. 뭐 그럴 때죠. 아, 요즘에 뭔가 우리 팀이 퍼포먼스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나만의 느낌인 건가? 진짜로 그런 건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전달엔 좀 어땠지? 그 전달에는 어땠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잘했다고 느꼈던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랑 비교해서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지? 이런 걸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고요. 여기 보면 저희 또 이런 게 또 적혀 있잖아요. 실행 공유 책임. 예.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생각했던 건데 뭐 이런 거. 요번에 앤서블 타워의 오픈 소스 버전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뭐 그런 것들. 그랬는데 그거 저도 지난달에 알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행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희는 아무런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뭐 말했던 거나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거고요. 공유는 조금 전까지도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드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상황을 다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공유의 문화를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감 있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덮어서 뭐 그냥 실수 생기면 하지 뭐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는 그런 사실 단어들이 적혀 있고요. 자, 이제 이 칸반이 어떻게 동작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대략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 칸반 앞에 오전 11시면 어김없이 데브옵스 멤버들은 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진행했던 티켓, 이슈, 내용들을 모두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또 모아서 화요일, 목요일 날 알파벳 파티에 다시 그걸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아까 그 전사 칸반에서 전체 우리 회사 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0가지를 뭐 CTO든지 아니면 저희 CEO가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주일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일주일 동안 일을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 티켓을 처리했을 때 아니면 스탠드업 때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플러스였고 무엇이 우리에게 조금 장애물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무엇은 그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해나가고 싶은지 세 가지를 좀 말을 하는 회고를 금요일 날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 미팅이라고 불리는 그 알파벳 파티 스탠드업에 대한 회고는 월요일 날 오후에 지난주에 대한 그 어떤 알파벳 리더십들이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회고를 또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실 어마어마한 회의가 많지만 계속 회의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잘해서만은 아주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만큼 다른 동료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공유하는 시간도 또 서로가 간접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트렐로를 설명드리다가 칸반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칸반의 온라인, 그러니까 같이 접속을 해서 막 티켓을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보이고 거기다 티켓끼리 어떤 링크도 걸고 그리고 막 그 티켓이 또 진행되면 온라인은 더 재밌는 게 댓글이 계속 달리죠. 이거 진행했는데 와 이거 보니까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 요즘에 개선하고 있는 과제래. 뭐 그쪽에서 전달받은 메일 내용 공유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막 하면 다 같이 그걸 또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우분투 쪽에 그냥 공식 사이트에서도 보면 우분투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또 그 밑에 댓글을 달고 막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 그게 바로 그 칸반과 유사한 온라인의 지라라는 툴이고요. 아틀라시안이 개발해 놓은 툴이고 그 지라가 근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 입력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티켓을 처음에 만들면 티켓 제목을 써야 되지만 제목은 쓸 수 있죠. 뭐 어떤 티켓의 타입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태스크냐, 뭐 버그냐, 막 이런 것들을 뭐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생성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데이터가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할당할 것이냐를 막 적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듀데이트를 찍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토리 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한 어떤 추정치
를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작업들을 다 나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파일 첨부를 하고 뭐 에픽이라는 것도 적고 막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걸 다 적어야 이 티켓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가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라라는 어떤 협업 툴이 매우 협업을 하는데 유의미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이 사용되지가 않았더란 말이죠.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온 게 트렐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제목만 적고 그냥 티켓을 만들면 진행되는 정도를 사실 볼 수 있는 되게 간단한 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쪽은 엔지니어링 하는 조직보다는 저희 쪽에서도 보면 전략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불필요한 항목들을 사실 안 쓰고자 트렐로를 쓰시고 계십니다. 대충 그러면 트렐로가 어떨지 감이 오시죠? 로그인하면 그냥 티켓을 만들고 옆으로 계속 옮길 수 있는 그런 툴이죠. 그리고 어떤 구글 슈트가 아까 엄청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랙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슬랙 외에도 각 회사에서는 그 회사만의 어떤 되게 유용한 메신저를 꼭 업무용 메신저를 하나씩 쓰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국내에서 개발했던 잔디도 써보고 그랬는데 슬랙에 대한 경험이 사실 꽤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슬랙은 라이센스가 너무 비싸서 사실 뭐 100여 명 이상 조직에서 쓰기에는 라이센스 비용이 이게 아마 월 1인당 3만 원이던가 아마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사실 그 비용이 작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잔디를 써보기도 했는데 이 슬랙이라는 게 어떤 이런 많은 데브옵스의 툴체인들과의 그 어떤 결합을 지원합니다. 뭐 웹훅 형식이라는 걸로도 지원하고 막 이런 어떤 플러그인 형식으로도 지원을 해서 이런 모든 곳에서 동작하는 알림들에 대해서 알람을 받아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좀 네트워크가 되게 원활했으면 회사 쪽에 좀 접속을 해서 저희가 쓰는 온라인 kanban도 좀 보여드리고 저희 슬랙 같은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와 연결지어서 자 이게 그 슬랙이라는 메신저 도구인데요. 보면 저희가 속한 조직의 뭐 이름이 나오죠. 이게 뭐 MBT 프로덕트 길드라고 해서 저희 뭐 제품 길드를 나타낸 말이고요.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 저희 각 파티별로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이쪽에서 각각 협업이 일어나고요. 클래스 데브옵스라는 이 채널의 이름은 뭐 유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때는 그 클래스 단위로 조직을 또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클래스, 서버 클래스, 데브옵스 클래스 이렇게 관리하던 시절에 이제 이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래스 데브옵스라는 채널은 말 그대로 거의 그 저희 데브옵스가 모여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배포를 하기 전이나 하여튼 변경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쪽에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문자를 남기는 방식도 그냥 문자만 쏟아지면 저희가 뭐 쏟아지는 메일에 매번 반응해서 대응하기도 어렵잖아요. 결국 스팸이 되기 쉬운데 슬랙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멘션이라는 기능을 지원해서 특정 개인을 태그해서 이제 메시지를 쓰면 그 개인에겐 좀 더 강력한 알람이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진을 보시면 좀 저 아닌 것 같겠지만 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자기가 멋있을 수 있는 사진으로 사실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약간 코드성 자료들도 그냥 이런 메시지 채널에 그냥 붙이면 사실 보기 싫고 어떤 이쪽 메신저 쪽 포맷에 맞춰져서 막 깨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슬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글 독스나 뭐 이런 스니펫 이런 것과 결합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공유할 때도 뭐 URL을 막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쪽에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기도 하고 파일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잘 쓰는 것 중에 이 랜덤 채널 같은 데서 아마 주로 이게 될 텐데요. 뭐 이런 커스텀 이모티콘이라고 그래서 말 대신에 그냥 저희는 다 이모티콘으로 주로 남기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브옵스도 보시면 이렇게 뭘 남기면 누가 뭐 따봉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막 최고 막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일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한달까요? 아까 사실 칸반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듯이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기도 한 거거든요. 뭔가 일이 그냥 막연히 내 손에서 구두상으로 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지만
이게 뭔가 진척이 되는 게 보이고 그걸 뭔가 털어버렸을 때 그런 어떤 가시화된 정보는 되게 좀 상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 도구고요. 여기 보면 에디슨 데브옵스라고 있죠. 이건 뭐 또 다른 데브옵스 팀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 조직 그리고 각 파티별 조직에 대응하는 채널들이고요. 이쪽은 주로 개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말 그대로 이 클래스 데브옵스가 전사 저희 데브옵스 팀만의 어떤 채널이라면 이쪽은 이제 이 서비스에 특화된 얘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그 디버깅 내용이나 주로 기술 자료들이 계속 많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줄을 이루고요. 무료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특정 메시지 개수 이상은 자동 삭제가 돼서 과거의 이력을 관리할 수가 없지만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과거의 이력이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요. 그리고 이런 알럿 채널들은 저희가 그 어떤 각종 모니터링 툴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엘라스틱 서치나 뭐 이런 쪽에 다 후킹을 걸어가지고 아까 장애 예측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트리거링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다 이렇게 이 채널로 알럿이라는 채널들로 각 서비스에 대한 알럿을 받고 있고요. 그것들이 보시면 이쪽이 초록색인 메시지들은 상태가 해소되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인 건 발생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같은 메시지가 한 두세 번 뜨면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길 때도 뭐 간단하게 즉석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URL을 같이 좀 실어보내는 방식으로 좀 많이 변경을 UI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트리거링에 의한 알림 메시지만 보내다가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한 더 나은 어떤 요구사항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냥 내가 꼭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 안 해도 이때는 이런 상황만 보면 그냥 메신저 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다 개발을 하거나 도구를 얹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데브옵스 칸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온라인 칸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 칸반을 온라인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으면 의외로 되게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칸반에서 아까 그 5개의 그 열을 계속 티켓이 옮겨갈 때마다 그 티켓들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사인이라는 게 이 티켓을 할당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걸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티켓의 상태가 in progress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 동료 중에 뭐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재상님이 리퀘스트 로그 빅쿼리 데이터 타입 변경하는 지금 변경 작업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과 관련된 타입 변경에 대한 뭔가 알럿이 와도 데이터가 변경됐다고 와도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뭐 이렇게 사실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공유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끝판왕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반에 대한 흐름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칸반에 대해서 또 이런 슬랙은 뭐 이렇게 아까처럼 뭐 따봉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다 또 댓글을 달아서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꽤 강력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별로 어떻게 보면 알럿 채널이 지금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하얀색으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빨간색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 에러 로그. 그래서 최소 20개의 이벤트가 이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보고 20개면 저거는 무슨 에러 때문에 요즘 발생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네 하고 넘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각 뭐 어떤 개발 쪽에서는 서비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젠킨스에서 누군가 그 빌드 툴을 돌려서 배포를 할 때 자동으로 이쪽에 알림이 뜨고 이제 어떤 개발자가 배포를 진행하는구나를 알고요. 보통 이렇게 배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각각 정해진 채널에 배포 전 그 배포에 대한 실행 계획을 공유를 합니다. 무슨 기능 때문에 추가 구현된 무슨 기능이 오늘 몇 시쯤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데브옵스가 또 코멘트를 달죠. 그때는 뭔가 미션 기능이 나가서 외부 제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좀
몇 시간만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서비스 운영에 개발자들이 계속 결합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문화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날아온 그 알럿이고요. 여기서 보면 그 어떤 커밋 했을 때 남겼던 코멘트들이 전부 같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어떤 소스 코드에 계속 반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CSD 뭐 4132 휴면 유저 해제 기능 추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적은 것 같지만 바로 이 앞에 CSD 4132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칸반의 지라 있잖아요. 그 지라를 만들면 그 지라 티켓 번호라는 걸 저희가 따는데 그 지라의 티켓 번호가 여기 모두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 싶으면 뭐 깃허브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건지는 이걸 눌러보면 이제 그쪽 지라 티켓으로 가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모든 코멘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버 쪽, 당연히 서버 개발이다 보니까 이쪽은 또 이런 개발에 대한 알럿이 많이 걸려 있고요. 뭐 이렇게 데브옵스가 사실 가장 많은 채널에 조인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별로 데브옵스 채널이 다 있고 또 그 채널별로 알럿 채널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데이터 그룹은 또 따로 있어서 데이터 쪽 채널은 또 따로 있고요. 뭐 이 정도가 이것도 사실 슬랙도 데브옵스 툴체인이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이 툴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방금 보신 툴이 이제 메신저 툴 슬랙이고요. 분명히 어떤 회사든지 가장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메신저는 반드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떤 소스 코드 관리, 깃허브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럿이 사실 이렇게 좀 공동 작업을 하는데 같은 파일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같은 파일에 뭐 같은 라인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가시화시켜주고 그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그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어떤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간 툴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 그 어떤 버전 관리 툴은 있는데요. 깃 계열이 있는가 하면 서브 버전이라고 저희 약간 과거에 뭐 애자일 방식과 대조되는 워터폴 방식에서 많이 사용했던 또 버전 관리 툴도 있습니다. 뭐 각각 툴의 어떤 장단점을 단순히 비교하자면 서브 버전 같은 그 버전 관리 툴은 어떤 그 서브 버전 툴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뭐 릴리즈나 막 이런 릴리즈 명이나 이런 어떤 버전 관리에 대한 작업들이 운영에 대한 작업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요. 말 그대로 좀 손이 많이 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건 약간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서버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서버에 그 서브 버전이 설치된 서버에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개발자들이 붙어서 소스를 커밋을 하죠. 거기에다 이제 버전을 막 관리하면서 이게 관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분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관리자의 좀 도움이 필요한 관리자가 별도의 디렉토리와 같은 분기를 쳐주고 그 디렉토리로 사용자들이 다시 붙어서 또다시 이쪽에서 막 관리를 하다 보면 기존 소스랑 이걸 합쳐야 돼. 이러면 또 이걸 관리자가 다시 머지를 해서 다시 합쳐주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는 코드, 하면 안 되는 코드를 막 이렇게 발라내기 시작하죠. 손이 참 많이 가지만 정말 유용한 툴이기도 합니다. 그런 서브 버전이 있는가 하면 깃허브는 분산 저장 관리라고 해서 모든 어떤 물론 중앙 저장이라는 깃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한 벌의 소스가 있을 뿐,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커밋된 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을 뿐, 결국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두가 다 자기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 다운로드 받은 PC에서 여러 가지 분기를 생성하면서 버전 관리를 하다가 진짜로 이 코드가 잘 나왔어 싶을 때만 그걸 또 다른 어떤 개발이라는 별도의 자기가 생성하는 분기를 태워서 올리면 그걸 합칠 때도
합치고 싶다라는 어떤 요청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들끼리 검토해서 그냥 머지라는 그냥 버튼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합성이 되는 거죠. 합쳐지는 거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막상 사용해보면 정말 달라요. 이게 맨날 뭐 할 때마다 이번 릴리즈 끝났으니까 그럼 다음 릴리즈 이제 저쪽에서 생성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서브 버전 쓰는 경우에 저쪽에서 이제 13 릴리즈 디렉토리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까지 개발자분들은 잠깐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가시죠. 같이 이제 마시면서 지난 릴리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와보면 이제 그 작업이 잘 돼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안 돼 있을 때도 있죠.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시간의 이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들이 로컬에서 관리를 하고 무언가 추가 개발을 해보고 싶으면 결국은 이 코드를 뭐 어떻게든 여기 중앙 저장소에 잃어버리기 싫으면 다시 또 커밋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그러면 이전 버전의 소스는 무조건 여기 중앙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그걸 사실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이 작업이 적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는 모르겠는데 이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인 경우에는 배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아직 사실 완성된 코드는 아니었어. 뭐 이랬는데 그게 나가면서 자꾸 에러가 생기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저거 말고 259 사항 때문에 저건 먼저 그냥 커밋해 놓은 건데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두려운 감정을 들게 해야 된달까요? 그러니까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G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자가 어떤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포크를 생성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포도 브랜치별로 해볼 수도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고 일부 내 마음에 드는 코드만 또 커밋을 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마스터 브랜치라는 메인 그 소스에다 무조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정해진 별도의 개발 쪽 브랜치라는 그런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니까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편한 거죠. 말 그대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버전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버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산 저장되는 형태의 버전 관리 툴이 나오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어떤 자유로운 영혼과 같이 좀 편한 마음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드 이 생산 이 개발 주기에 보면 이 빌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모든 개발자들이 기능을 위해서 변경한 어떤 소스 코드를 다 묶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되는 그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죠. 묶어가지고 결국 뭐 그게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배포가.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다 배포를 하면 그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니까요. 그런 어떤 빌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소스를 묶어서 배포하는 방식이 매우 여러 가지예요. 자, 소스를 내가 작성을 했어. 근데 그 소스의 프로젝트에 어떤 코드만 가지고 이게 다 동작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짜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요즘에 없잖아요. 다 뭔가 관련된 툴,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다 있죠. 결국 배포될 때 개발했을 때 사용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랑 배포 환경의 라이브러리들이 항상 동일하게 동작해야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그런 기능들, 그와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이런 어떤 빌드 과정에 속해 있는 툴들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도커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도커가 경량화된 컨테이너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서버 자체를 되게 경량화시켜서 이미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째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서비스 자체는 이 어떤 또 하나의 독립된 가상의 환경, 컨테이너라는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어떤 부분은 다 도커가 신경을 써주니까 이게 배포되었을 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뭐 이상한 변수를 만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런 도커도 결국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서버마다 컨테이너가 적게는 하나지만 많게는 막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서버가 수백 개가 있듯이 이 컨테이너가 막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 도구, 관리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나온 게 쿠버네티스라고 요즘 되게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빌드된 툴은 뭐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지속적인 그 통합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CI/CD라는 말을 데브옵스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지속적인 통합은 어떤 개발에 의해서 그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점 이렇게 합쳐나가면서 점점 좀 낮게 만들고, 지속적인 딜리버리는 뭐 그걸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딜리버리 환경을 유지해 준다는 어떤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CI/CD라고 하면 어떤 이런 배포 주기가 얼마나 그 단기간 내에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코드를 딜리버리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도구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데브옵스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빌드랑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지속적인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빌드 때부터 저 젠킨스라는 도구, 이 젠킨스라는 도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젠킨스는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사실 저희가 이 젠킨스는 회사에서 그 매우 애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각종 어떤 서비스별, 각 파티별, 심지어는 저희 뭐 데브옵스에서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전처리 배치, 그런 모든 걸 사실 다 이 젠킨스 기반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킨스의 종류만 아마 한 15개가 넘을 거예요. 뭐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어떤 젠킨스 도메인에 대한 정리 작업도 최근에서야 다 했고요. 이 도메인에 대한 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제 10여 개가 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 머리로 사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북마크, 그 웹브라우저의 북마크로 대응은 했지만 결국 북마크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도 사실 이런 엔드포인트 URL 표준화도 그런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젠킨스는 아까 빌드와 뭐 CI 툴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통합을 지원하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사용하는 가장 큰 좀 역할은 어떤 작업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잡을 등록하고 그거를 약간 그 스케줄링 되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약간 자동화 도구이기도 하면서, 또 사람이 그 잡을 수동으로 저 끝에 저 젠킨스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수행하도록도 만드는 그런 도구죠. 그럼 결국 하는 역할은 크론탭이랑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요. 뭐 스케줄러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거나 사람이 트리거링해서 그냥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젠킨스가 왜 유명하냐면 말 그대로 아까 있었던 그 개발 그 사이클에 있는 대부분의 툴과의 또 통합을 지원합니다. 너무 많은 플러그인을 지원하고요. 아까 그 슬랙이 매우 다양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사실 뭐 GitHub부터 해서 뭐 아까 그 슬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잡을 하나 만들어도 각종 툴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좀 그 생산성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냥 혼자 돌고 있는 애는 지금 시간에 돌고 있는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UI를 설명드리면 이 왼쪽이 젠킨스에서 제공하는 메뉴고요. 제일 위에 새로운 아이템은 말 그대로 이 잡을 생성할 때 쓰이는 버튼, 그리고 뭐 사람은 이제 사용자 관리, 뭐 빌드 기록을 누르면 최근에 이제 그 수행된 것에 대한 이력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크레덴셜은 뭐 각종 연결, 뭐 인테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들과의 그 어떤 인증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젠킨스 관리가 말 그대로 뭐 플러그인에 대한 추가나 삭제, 사용자에 대한 관리,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어떤 뭐 서버 리스트, 인벤토리 구성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작성할 수 있는 도구의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드 상태는 보시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땐 대기 중이고, 아까 돌던 거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 넘어간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불이 됐던 건 마지막 실행이 성공이었다는 뜻이고요. 이게 빨간불인 경우에는 작업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로그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태양 표시인데요. 햇님 표시인데요.
최근에 실행됐던 이력 중에서 실패 빈도수와 성공 빈도수를 표현하는 그림이라서 아마 최근에 이거 햇님이면 뭐 5번 이상 연속 실행 성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적는데요. 이 작업에 대한 이름 적는 방식도 저희는 일하는 방식으로 사실 맞췄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의 이름을 봄으로써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전송하는 건지,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에 이게 할당된 작업인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네이밍 룰을 좀 잡아놨고요. 그리고 최근 성공 보면 이건 13시간 전, 이거는 8분 전. 그리고 최근 실패 보면 막 17일 전, 9일 전 이렇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작업에 대한 소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제일 끝에 저 트리거 버튼 빌드 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떤 작업들을 또 대단히 여러 개의 카테고리, 저기 위에 보시면 지금 뭐 빅쿼리 포 에디슨, 빅쿼리 포 케이슬라이드, 빅쿼리 포 뭐 DMP 막 계속 있잖아요. 누를 때마다 사실 작업들이 계속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관리하려면 또 무엇이 문제냐면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에 되게 좀 많은 처리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일어날 때는 되게 또 서버가 과부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분산에 대한 처리까지도 젠킨스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적절히 시간대를 분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배포를 빌드 배포를 하게 될 때 젠킨스를 쓴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뭐 캐시 슬라이드, 뭐 서버 디플로이라고 써 있는 그런 잡을 개발자가 이제 깃에다가 아까 개발 도구 소스 버전 관리 깃에다가 커밋을 다 하고 이 상태로 그 파티끼리 내부 협의를 해서 그래 지금 마스터에 머지를 하자 하면 지금 개발해서 커밋됐던 어떤 개발 영역의 그 어떤 저장소에 있었던 소스 코드들을 모두 메인 영역으로 다시 다 합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젠킨스로 와서 저 어떤 협의된 시간에 저 작업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그 작업들이 이제 다 하면서 서버 쪽에 한 대씩 이제 뭐 롤링 배포를 하게 되는 좀 그런 작업 방식입니다. 일간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머지가 진행이 되고 나면 거의 당장 배포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다 이벤트를 걸어서 머지가 되는 순간에 또 이 젠킨스랑 통합해서 자동으로 그 잡이 실행되게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 일정은 협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하진 않고 그건 좀 매뉴얼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간단히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실패한 작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름 표시 보이시죠? 예, 최근에 3번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경우에 여기 딱 보면 툴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보시면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됐는지 이력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왜 실패했을까? 서버에 접속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콘솔 출력 버튼을 그냥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얘가 실행됐던 내용에 대한 코드 실행에 대한 로그가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실행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실패했던 내용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수정하고 나면 다시 이 작업으로 와서 뭐 이렇게 빌드 나우 해서 다시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실습 때 이 젠킨스 설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치는 너무 간단해요. 사용법이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 작업을 그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잠깐 간단히 이것도 보시죠. 구성 부분을 보시면 이 작업에 대한 이름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적고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할 소스 코드가 있는 그 받아올 아까 그 GitHub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GitHub에 아무나 접근하진 않겠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인증키 아까 크레덴셜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요. 어떤 브랜치 그러니까 어떤 저장소에 소스를 가져다가 배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꼭 메인 브랜치가 아니더라도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스케줄링을 잡는 곳인데요. 뭐 여기 그럼 여기 시간 표시 형식은 뭐지? 하시면 여기는 그 분시, 일, 월, 그리고 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0, 0에 10 이렇게 돼 있으면 10시, 10시이고요. 10시 0분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아스타 표시, 그러니까 별표 표시를 하면 이제 매 그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시 1이었으니까 이건 거의 매일 도는 겁니다. 매일 10시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구조를 보시려면 여기에 이렇게 이 헬프를 눌러보시면 여기 방식이 다 나오죠. 이렇게. 예. 분시 1월, 그리고 요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 밑에 보면 이거 스프레드 로드 이거 even by using 이런 식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분에 어떤 해시 값 표시를 해서 말 그대로 젠킨스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시간대에 즉 이렇게 h를 넣으면 이게 10시 중에 뭔가 임의의 분에 배포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시간에 작업이 몰리지 않게끔 분산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형식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사실 지금 젠킨스가 만약에 권하는 대로 만들자면 어차피 저장을 안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분산이 됐으니까 얘가 다음 실행 일정을 여기 간단히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 환경은 뭐 딱히 쓸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빌드 내용에 대부분이 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결국 이게 이 빌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를 여기 명시하는 스크립트가 작성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execute cell 하고 여기 커맨드가 bundle install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그 GitHub 저장소에 있는 소스를 받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 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를 받아와서 번들 인스톨을 한다라는 뜻인데 번들 인스톨이라는 건 루비 코드를 쓰는 곳에서 그 레일즈 프레임워크가 어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이렇게 다 합치는 그런 작업의 명령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들 인스톨을 해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땡겨오고 그리고 이 루비 스크립트를 런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 루비 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 땡겨온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게 빠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 빌드 후 조치에 이제 각종 슬랙 알람이나 이메일 같은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작업이 성공했을 때도 알릴 수 있고 작업이 실패했을 때만 알릴 수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작업이 돌면 무조건 남길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제공하죠. 여기 보시면 잠깐 읽어드리면 뭐 빌드 어더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 이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잡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작업명을 여기다 적으면 이 작업이 끝나고 그 작업을 트리거링 하니까 그 작업이 수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작업이 묶여서 하나의 큰 작업을 완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그러면 뭐 이메일을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슬랙 같은 게 여기 있네요. 슬랙 노티피케이션. 예. 이런 식으로 슬랙 노티피케이션 하면 자, 빌드가 어떻게 됐을 때 알릴 건데 라고 물어보죠. 그럼 빌드가 실패했을 때만 알려라 이렇게 하고 여기 고급에서 이제 어떤 슬랙의 주소로 할 건지 슬랙에서 발급받은 웹훅 URL을 이쪽에 등록하면 이 작업이 끝난 후 그쪽 후킹 URL을 따라서 슬랙 채널에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슬랙이랑 젠킨스를 아직도 안 쓰고 계셨다면 사실 제일 먼저 도입해 볼 만한 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사실 되게 손쉬운 자동화의 시작을 사실 만들어주는 툴들이거든요. 두 개가. 그러니까 손쉬운 자동화를 만들면서 손쉬운 어떤 인지까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이 툴 두 개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 보면 점점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시작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젠킨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젠킨스가 처음부터 젠킨스가 아니었고요. 허드슨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어떤 동작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라클이 아마 그걸 인수합병하면서 그걸 상용화를 했고 MySQL과 같이 좀 그 똑같던 그 소스를 가지고 다시 포크를 뜬 무료 버전이 이제 젠킨스로 나오게 된 거죠. MySQL도 상용 버전 나오니까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시 또 나왔잖아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또 마리아DB라는 어떤 그 포크튼 그 DB 엔진으로 다시 옮겨가게 됐죠. 그리고 트래비스 CI는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사한 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빌드 이런 그 CI 이쪽 도구에선 젠킨스가 사실 가장 설명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쪽은 말 그대로 배포를 하는 도구인데 여기에 보면 꽤 유명한 앤서블이나 쉐프 퍼핏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명령어 도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서버에서 무슨 명령을 날리고 싶어요. 그럼 서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그 프롬프트 명령 입력 창에서 명령을 보통 입력하는데요. 그게 서버가 한 대일 때는 매우 손쉽지만 수백 대가 되기 시작하면 뭐 창을 수백 개 띄워놓고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업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작업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런 앤서블, 퍼핏, 쉐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방식은 다 거의 동일해요. 그 어떤 내부에 서버 리스트를 가진 그 인벤토리 정보를 가지고 정해놓은 어떤 각각의 툴의 문법에 맞는 그 어떤 작업 일련 과정을 정의해 놓은 야물 파일 형태를 뭐 작성해 놓으면 그 파일을 읽어서 이제 그 작업들을 그 대상 호스트로 수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중에서 좀 앤서블이라는 게 각광받는 이유는 앤서블은 좀 에이전트가 필요 없고요. 에이전트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앤서블을 실행할 서버에서만 한 대에서만 이런 걸 잘 정해 놓고 쓰면 나머지 그 명령을 수행할 대상들은 접속만 되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셰프나 퍼핏은 이제 그 명령을 또 받아서 또 적절하게 수행해줄 에이전트를 전체 서버에 또 다 심어야 하는 거죠. 이게 뭐 그 심는 게 귀찮아서 그러냐라기보단 결국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선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버전을 계속 올려줘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앤서블도 뭐 그냥 무조건 진짜 서버 한 대에서 다 접속만 되면 되냐라기보단 쟤도 어차피 파이썬 기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파이썬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 디플로이 툴이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퍼핏이나 앤서블이나 쉐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코드형 인프라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어떤 뭐 플랫폼이나 인프라에 대한 작업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업들을 어떤 정형화된 뭔가 파일에 코드로 다 적어놓고 그 작업을 GitHub 같은 데다 커밋을 해놓으면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변경 사항이나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그 코드를 개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코드가 필요한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프라를 템플릿화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정해진 형태로.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히 사실 배포할 때만 쓰는 도구는 아니고요. 데브옵스가 쓸 때는 이제 뭐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무언가 자원을 한꺼번에 다 분배해야 될 때, 뭐 엘라스틱 서치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6대 정도의 클러스터를 한꺼번에 만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뭐 서버를 하나하나 관리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서버를 생성하고 뭐 OS를 선택하고 디스크를 몇 기가 하지? 뭐 막 이렇게 해서 만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사실 또 꽤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내가 어떤 지역인지 그 리전만 정의해 놓고 뭐 서버에 대한 어떤 스펙 부분만 이 부분에 명시를 하면 이걸로 해서 우리 기존 정해진 템플릿처럼 6대가 그냥 다 뽑혀 나가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얘는 엘라스틱 용도라는 부분으로 다시 재정의해 놓으면 엘라스틱 서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빠른 이제 프로비저닝의 자동화에도 쓰이는 도구고요. 이런 도구들을 쓰이는 사실 가장 큰 어떤 대상이 이 애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뭐 KT 클라우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 디플로이 툴에도 적혀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구글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런 툴을 서비스 형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결국 이걸 사용자가 직접 어떤 뭔가 별도의 뭔가 게이트웨이 서버나 뭐 베스천 서버 같은 데다 해놓고 막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말 그대로 이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을 하시면 그냥 이런 걸 바로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작업에 대한 부분만 정해 놓은 뭐 그런 플레이북과 같은 그런 파일들만 저희가 작성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또 디플로이 쪽에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포만큼이나 또
오퍼레이션 쪽 툴이 되게 다양한데요. 오퍼레이션은 이제 또 어떤 영역이냐면 말 그대로 서비스가 나갔으면 아까 장애 예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알림,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영역이 되겠는데요. 블루진스가 왜 여기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블루진스는 저희 회사에서도 좀 쓰고 있는 툴입니다. 이 블루진스는 컨퍼런스 콜용.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을 사서 쓰다 보면 뉴렐릭 같은 경우에는 상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도 꽤 많이 쓰는 툴인데요. 결국 이거는 뭐 한국 지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외국과 컨퍼런스 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때 쓴다고 해서 블루진스가 여기 들어갔나? 그럴 리는 없는데요. 그래서 블루진스는 이제 화상 채팅, 아니 화상 어떤 그런 회의 솔루션이고요. 나머지 뉴렐릭, 나기오스, 자빅스, 스플렁크, 로글리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어떤 트래픽의 변화나 장애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툴들은 간단히 뉴렐릭은 상용이라서 좀 그 그래픽이 화려하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실무자분들은 아마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 화면이 뉴렐릭입니다. 저희가 월간 수백만 원을 주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메뉴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APM, 말 그대로 APM이라는 건 모니터링 분야에서 그 어떤 퍼포먼스 측정을 하기 위한 성능 도구, 그러니까 성능을 바로 볼 수 있는 약간 디테일한 어떤 하나의 요청 단위에 대한 그 API라고 보통 부르는 그 어떤 콜의 단위를 세부적으로 다 내부의 어떤 코드를 뜯어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분석 툴이고요. APM이 있고 APM을 잠깐 그러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M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 중에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여러 개 회산을 하는데 또 여기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결국 MBT를 포함해서. 이게 저희가 뉴렐릭을 각각 좀 나눠서 쓰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 중에서 이런 어떤 캐시 슬라이드 API 존원 쪽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최근 6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렇게 손쉽게 시각의 어떤 타임윈도우를 저희가 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뭔가 갑자기 좀 트래픽이 이렇게 튀었네. 이때 뭐 그냥 서버가 이상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쪽이 응답 시간인데요. 응답 시간이 50ms까지 느려진 건 요청량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느려진 건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자, 요 선을 따라서 시선을 오른쪽 저기 스루풋 여기 보이시죠? 같은 지점에 저 스루풋에 있는 저 선을 따라가 보시면 스루풋이 높아졌잖아요. 처리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정상적으로 요청량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이제 트래픽 그 지연율이 조금 상승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 12시간만 해보면 이렇게 문제가 없네요. 저희 3일로 보겠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한 그래프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약간 동일한 모양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한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세로줄은 여기 할 때 저기 왼쪽에 뭔가 박스가 뜨죠. 자, 잘 읽어보면 deployment at yesterday 해서 어제 배포된 시간 그리고 배포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죠. 즉 젠킨스의 도구와 결합이 돼서 그쪽에서 배포가 된 내용이 이쪽에 찍히다 보니까 그 배포 이후에 트래픽의 어떤 변화나 문제 상황을 쉽게 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배포 이후에도 뭐 큰 변화 없이 움직였죠. 예. 그리고 배포를 했다가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배포를 했네요. 예. 그리고 이 시간대에 이거는 왜 이럴까요? 라고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이 시간만을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쪽만 뭔가 225ms라고 하면 0.2초 정도가 걸린 거예요. 뭐 사람이 느끼기엔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꽤 큰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또 따라가 보면 이게 MySQL이라는 태그입니다. DB 쪽에서 지연이 심했구나.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쿼리가 많이 생겼지? 하면 이 쿼리가 MySQL 미션 스타트 파인드. 저 때 뭔가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잠금화면에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뭐 잠금화면 400번 올리기 막 이런 거 하면 리워드를 좀 더 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미션이 나가면 사람들이 400번씩 막 이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번이나 100번까지를 최대치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전략 쪽에서 일단 그 스크롤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기도 보면 MySQL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세부적으로 이제 미션 스타트 파인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모했는지, 그리고 스루풋이 많았던 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이걸 눌러보면 뭐 이 세부 쿼리 내역들을 볼 수가 있는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쿼리문을 여기서 봐도 되지만 이걸 눌러보면 이 쿼리에 대한 그 스택 트레이스 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건 조금 여기 왜 메뉴가 안 뜨지? 이 쿼리 실행에 대한 어떤 플랜이랑 이런 이 쿼리문, 그리고 이 쿼리 실행에 대한 좀 그 어떤 플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세부 코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트랜잭션에서 이 쿼리를 보는 경우가 사실 이 MySQL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가 쉽고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API 단위로 좀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무언가 기능을 하는 호출의 단위고, 그것들이 지금 시간에 얼마만큼 호출이 되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이상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그 시간대를 줄여서 보면 유독 그 쿼리와 물렸던 애들이 늦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고, 얘를 찾아서 이쪽에서 뭔가 눌러서 그때의 상황, 스루풋이 갑자기 증가했던 상황, 그리고 그때 이 트랜잭션에서 사용했던 어떤 뭐 쿼리들, 뭐 캐시들까지도 외부 참조하는 뭐 그런 제휴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까지도 다 이쪽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특히나 좀 느렸던 트랜잭션인 경우를 시간과 함께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 쪽을 눌러보면 실제로 이게 한 번에 어떤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기까지 어떤 구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것 빼고는 거의 시간 소모가 없죠. 그러면 이건 MySQL 미션 파인드 쪽 이 테이블이 인덱스가 제대로 안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성능 개선을 하면 대부분 다 성능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 메뉴를 찾은 건데요. 트레이스 디테일을 보시면 이 호출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처리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우리는 MySQL 하나에 대한 문제점만 처음에는 봤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번 호출됐을 때 MySQL을 한 번 뒤졌다가 맨캐시드 set get을 하고, 또 MySQL을 뒤졌다가 또 6개의 뭔가 콜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트랜잭션에서 뭔가 반복적인 처리를 꽤 많이 하는 API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더 보고자 한다면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API를 개발한 담당자한테 가서 이 쿼리 이거 뭐 어떤 조건절 가지고 쓰는 거냐, 뭐 쿼리를 보내달라. 그럼 그 쿼리문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플랜을 떠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걸 개선한 내용을 개발자가 수정해서 깃허브에 커밋을 하면 그걸 머지를 해서 젠킨스로 빌드를 돌려서 배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툴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브라우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건 이런 어떤 성능 관리 도구 APM이랑, 그리고 이 헬스 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쪽에서 쓰는 뭐 서버들의 일단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당장 장애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알럿을 설정해 놓은 그런 어떤 장애 예측에 걸렸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황은 저기 보면 다 사실 자세히 써 있어서 보기가 쉽죠. 알럿이 표시가 안 되네요.
보통 메모리가 80% 이상을 찾거나 이런 경우에 저 알럿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메모리를 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메모리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누적되면 이제 메모리 릭을 의심해 보면서 어떤 호출이나 그런 곳에서 계속 메모리에 어떤 메모리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또 개발자랑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뉴렐릭에서 보게 되는 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 전체 서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 화면은 지금 아까 이런 어떤 알럿이 해소되지 않은 알럿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알럿이 빨간색으로 타임라인이 표시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호스트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여기 필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미션이 튀었던 시간에 이 미션 필터를 가지고 보면 미션 쪽에 서버들은 어떤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처리량은 많아져서 잠깐 밀렸지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쪽은 인프라스트럭처 쪽은 인프라 자원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여기선 단순히 CPU랑 CPU 로드, 메모리의 어떤 사용량을 확인을 하지만 옆으로 보시면 이 당시에 들어왔던 어떤 네트워크의 유입량, 이때 갑자기 네트워크가 폭증했죠. 그리고 이 이 점선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 시간대 트래픽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비교의 대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현재 디스크가 많이 차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디스크 IO가 높은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 뉴렐릭은 이렇게 약간 좀 더 세분화된 성능에 대한 지표를 바라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나기오스는 무료 툴인데요. 나기오스는 어떤 알럿 같은 거 저희가 지금도 장애를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 감지, 현재 어떤 지표를 가지고 알럿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알럿 감지용. 그래서 약간 세부 추적이나 뭔가 API 분석은 할 수 없는 툴입니다. 그리고 자빅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알럿도 제공하고 인프라에 대한 자원 상황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력도 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또 좀 자빅스가 오픈소스 모니터링 중에서 좀 많이 환영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템플릿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MySQL을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제가 MySQL의 모든 보고 싶은 지표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스크립트로 짜서 그 결과값을 이런 어떤 자빅스에 등록해 놓고 알럿을 받기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MySQL이라는 자빅스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쓰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알아서 수집된다는 말이죠. 저희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자빅스 툴이 있고요. 스플렁크는 엘라스서치와 매우 유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로그성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그에 떨어지는 어떤 특정 문자열을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카운트, 이런 패턴들을 좀 보는 그런 툴이고요. 이렇게 좀 운영해서 쓰는 도구들이 사실 설명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모니터링에 대한 영역이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 피드백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건 결국 CS, 저희가 말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 의견 등을 대응하는 그 사이클이죠. 결국 제품이 출시됐으니까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사용자들의 반응. 그 부분을 챙겨서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CS 전화 받은 사람이 말하고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툴들이 약간 나열되어 있어서 젠데스크를 포함한 것들이 이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코드로 작성하고 또 빌드, 통합, 딜리버리, 디플로이, 운영. 이 사이클을 사실 계속 반복하는 게 전과정에 이 코드라는 부분이 빠진 이유가 그래서네요. 데브옵스는 서비스 개발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데브옵스의 정의를 데브와 옵스가 합쳐졌으니까 데브옵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데브가 과거와 같이 오퍼레이션과 완전히 등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오퍼레이션 영역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결국 옵스 영역 외에도 데브옵스는 플랫폼을 위한 개발, 즉 개발자들이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어떤 효율성 있는 도구나 환경을 플랫폼 쪽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주는 환경을 개발하는 사실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자들이 작성된 부분에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 전의 마지막 장표가 이건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각 영역별 도구들입니다. 저희는 뭐 이런 어떤 플래닝 단계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부연 설명은 추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쪽은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슬랙이 들어가 있는 건 뭐 코드에 대한 버전 관리라기보다는 사실 연결해서 함께 쓰고 있는 유용한 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빌드는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여기에 그 빌드 툴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번들 여기 있구나. 아까 번들이라는 명령을 날리면 이제 그 뭐 라이브러리를 다 통합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번들러가 있고 이 아파치 메이븐이나 안트는 자바 쪽 사실 그 빌드 툴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들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쪽 빌드 툴. 도커는 저희가 일부 어떤 Q 시스템에서 워커로 동작하는 애들이 사실 비동기로 동작해도 되니까 성능에 사실 막 엄청 민감한 애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서버들은 저희는 도커 형태로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툴은 뭐 코드 인스펙션이나 뭐 자바로 치면 뭐 단위 테스트 뭐 이런 JUnit 뭐 이런 걸 쓰지는 않고요. 저희는 좀 자동화되게 그냥 루보콥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컨벤션 관리 정도로,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좀 정리된 코드의 모양을 갖추는, 그리고 변수명만 적절히 좀 쓰는 형태로 저희는 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테스트에서 위반으로 나왔다고 해도 반드시 그걸 다 수정 완료해야지만 배포를 해주는 저희가 문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의 자료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는 뭐 젠킨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앤서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거의 메인으로 배포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저희가 카피스트라노입니다. 카피스트라노라는 도구는 루비를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신 툴일 거예요. 이게 루비가 제공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동작하는 그 배포 툴이고요. 루비 쪽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뭐 명령어의 실행 및 여러 가지 뭐 아마존에 대한 어떤 API 라이브러리도 잘 가지고 있어서 오토스케일링 환경 같은 부분에 대한 코드 작성이 매우 좀 손쉬워서 제가 카피스트라노를 가장 많이 저희 서비스 배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포를 작성할 때 젠킨스에 작업을 만들고 여러 가지 GitHub 저장소에 원하는 GitHub 저장소에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카피스트라노를 통해서 번들러를 실행해서 라이브러리를 다 모으고 그걸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서 뭐 그 어떤 엔진엑스나 저희 그 루비 코드를 실행하는 그 레일즈를 실행하는 그 서비스 미드웨어명을 패신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패신저를 재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쓰고 있는 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구글 뭐 비컬이나 클라우드 와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스택 드라이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 도구들은 저희는 좀 가리지 않고 많이 쓰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장애가 났을 때 메인으로 보는 건 사실 지금은 뉴렐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뉴렐릭만으로는 좀 뭔가 답답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머지를 좀 써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에 사실 이 부분은 빠져 있었는데요. 비용과 보안이라는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인정받기 어려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고된 일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많은 업무의 비중을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도구는 서버에는 여러 가지 감사 로그라고 해서 접속 기록이나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뭐 실행 이력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는 로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서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감사 로그를 관리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관리가 되니까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그런 감사 로그 수집 분석, 이게 클라우드형 서비스거든요. 이쪽으로 그냥 그런 감사 로그에 대한 메시지를 다 전송하고 있고, 이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곳에서 그냥 전체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로그를 손쉽게 검색해서 엘라스틱 서치 형태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몬욕이라는 건 저희가 DB 모니터링 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DB에 언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행됐는지, 뭐 데드락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려고 이 몬욕은 2년 전인가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뉴렐릭 모니터링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각 쿼리문에 대한 그런 디테일이나 트랜잭션에 엮인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어떤 이 시큐리티 쪽에 포함된 이유가 DB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DB에 누가 언제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감사 로그의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사실 뉴렐릭은 API 단위로 이 부분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발견이 어렵거든요. 아예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포인트라는 부분이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어떤 포인트라는 부분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라는 건 이것도 사실 구글 클라우드 쪽의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 중에 한 형태예요. 아마존의 그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을 구글의 로드 밸런서로 만들면 구글의 로드 밸런서를 만들었을 때 이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라는 걸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바로 구글 오오스와 연계해서 그 로드 밸런서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구글 오오스 인증을 거쳐야 이쪽으로 그 통과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오오스에 대한 구현을 되게 좀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